지금까지 5단계에 걸쳐서 만들어 본 소개해드린 키 확립 프로토콜에서는 대칭 암호 알고리즘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칭 암호 알고리즘은 단순히 비밀성만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은 아니고 다른 용도로도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암호 프로토콜을 만들 때 대칭 암호 알고리즘 또는 비대칭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할 때 그 암호하는 용도는 세 가지 용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밀성을 보장하기 위한 용도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인증을 제공하기 위한 용도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바인딩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정한 한 가지 용도로만 제한되지 않고 어떤 키를 사용함으로써 두세 가지 용도를 함께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자, 주로 대칭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비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고, 비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용이 될 때에는 뭘 살펴봐야 되냐면은 그 암호문을 누가 복호할 수 있는지, 복호화 키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개 키를 사용하게 되면 이 공개 키는 이 메시지를 복호할 수 있는 사용자는 -KA를 갖고 있는 앨리스만 복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앨리스의 공개 키를 갖고 암호화해서 전송을 하게 되면 그 만든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만 그 메시지를 볼 수 있냐면은 앨리스만 볼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메시지의 비밀성이 보장이 됩니다. 대칭 암호 알고리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면은 EKS를 생성한 사람도 당연히 내부 내용을 알 수 있겠지만 이것을 풀어볼 수 있는 자는 누구냐면은 KAS를 알고 있는 앨리스만 풀어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성이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비밀성은 뭘 살펴봐야 돼요? 복호화 키를 누가 알고 있는지, 그리고 암호하는 용도가 비밀성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인증을 제공하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제공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인증을 제공할 때에는 이 암호 키를 누가 갖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 암호문을 생성할 때 사용된 키를 누가 갖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개인 키로 암호하게 되면은 이것은 비밀성은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플러스 KA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누구나 복호화해가지고 M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를 만들 수 있는 사용자는 앨리스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메시지를 보면 누구든지 이 메시지는 앨리스가 한 것이구나 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칭 키의 경우에는 여러 사용자들이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대칭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된 암호문을 보더라도 이 암호문이 누가 만든 건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두 명만 키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메시지가 K로 암호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A와 B가 있을 때 A는 이것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으면 이 메시지는 누가 만든 거예요? B가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B 아니면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칭 암호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그 암호문을 생성할 수 있는 키를 여러 명이 갖고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수신한 사용자들이 본인들이 안 했다고 알고 그 사용자밖에, 그러니까 여러 명이면 안 되겠고요. 두 명만 보유하고 있을 때 반대편 사용자가 안 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으면은 나머지 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인증을 제공하기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예에서 요 예는 앨리스와 서버만 KAS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앨리스가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으면은 이 메시지는 앨리스가 했다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암호화하는 용도의 마지막 용도입니다. 메시지를 암호화하는 이유가 바인딩을 하기 위해서 암호화할 수도 있습니다. 바인딩을 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은 어떤 메시지가 암호문이 있을 때 이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의 비밀성을 보장하고 싶은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경우에 우리가 살펴봤던 키 확립 프로토콜에서는 비밀성을 보장하고 싶은 건 KAB 뿐입니다. B와 NA를 같이 암호한 이유는 키의 용도를 제공하고 또 키의 최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B와 NA는 비밀성이 요구되는 정보는 아닙니다. 물론 B를 암호화함으로써 누구와 키를 지금 교환하고 있는지 숨길 수 있는데 그것은 여기서만 숨긴다고 되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프로토콜 과정에서 숨길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토콜에서는 우리가 A, B 주고 뭐 이렇게 받을 때에는 이미 앨리스와 밥이 통신한다는 것은 숨기려고 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A와 B가 통신을 하는데 그 메시지를 뭘 교환할지는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도록 만드는 거지 목적은 앨리스와 밥이 통신하는 것까지 숨기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바인딩이라는 것은 비밀성이 요구되지 않은 정보를 비밀성이 요구되는 정보와 함께 암호함으로써 비밀성이 요구되는 정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인딩이 제대로 제공이 되기 위해서는 함께 암호화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전송하게 되면 어떤 사용자는 이 부분을 바꿔칠 수가 있죠. 이렇게 바꿔치게 되면 사용자는 앨리스는 이 키가 C와 사용할 수 있는 키로 착각하게 됩니다. 이거를 못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이 NA는 최근성을 보장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걸로 바꾸게 되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겠지만 요 B만 놓고 보면 요 부분을 바꿔치게 되면 원래 KAB한테 주고자 했던 의도는 B인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암호화함으로써 요것만 바꿀 수 없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B가 여기에 의미를 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꿀 수 없어야 되는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암호 모드를 사용하냐에 따라서는 요 앞부분만 쉽게 바꿔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바인딩 개념은 제대로 제공이 안 됩니다. 암호 모드에 따라서 함께 암호화됐던 것을 확신하지 못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바인딩을 제공하는 것이 제대로 안 되겠습니다. 바인딩을 하는 이유는 이 정보와 이 정보를 연결시켜서 KAB는 B와 사용하기 위한 키다. KAB는 난스 NA와 연관된 거라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요소인데 그것이 암호 모드에 의해서 제대로 보장이 안 된다면은 바인딩하는 목적을 제대로 달성을 못하게 되겠습니다. 차라리 그럴 경우에는 암호 알고리즘 쓰는 것이 아니라 해시 함수나 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메시지를 보내는데 여기에는 B와 NA를 빼고 여기에 들어있던 그 얘와 바인딩하고자 하는 정보는 이렇게 맥을 이용해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여기에 샀던 키와 여기에 사용한 키가 지금 같은 형태가 되는데 보통은 우리가 다른 용도이면 다른 키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한 키와 여기서 사용한 키는 달라야 되겠고 S와 이게 B가 돼 있네. 잘못했네요. 여기 A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A가 받는다고 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바인딩은 얘를 이용한 거다. 그렇게 되면 요거와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비밀성이 요구되는 정보만 암호화하였습니다. 바인딩은 맥을 통해서 제공했기 때문에 암호화 모두와 무관하게 EB와 KAB, NA와 KAB가 연관이 돼버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조작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조금 더 확실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KAB의 무결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자체로는 확인이 안 되는데 맥까지 확인이 되면 KAB의 무결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과 비교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일 수 있는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키 추측 공격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키 추측 공격이라는 것은 내가 KS를 모르지만 이미 키를 추측해가지고 얘를 풀어보는 거예요. 그럼 얘를 풀어본 다음에 얘와 B와 A를 이용해서 맥을 계산한 다음에 요 맥 값이 맞으면은 내 추측이 맞았구나라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키 추측 공격을 어렵게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지만 이제 바인딩을 좀 더 확실히 제공할 수 있고 무결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런 형태로 인증 암호화를 하지 않고 요 형태로 인증 암호화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증 암호화를 하게 되면 바인딩이 좀 더 맥보다 확실해지는 건 아닌데, 기존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것만 썼을 때에는 암호 모드에 따라서 얘와 얘의 바인딩이 확실히 연관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증 암호화를 하게 되면 뭐부터 하냐면 얘부터 확인하겠죠. 그래서 얘가 확인이 돼야지만 얘를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얘가 확인이 됐다는 것은 이 C가 전송 과정에서 조작이 안 됐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즉 얘의 무결성을 검증할 수 있고, C가 무결하다 그러면 이걸 복구하던 결과도 무결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야 될 게, 송신자를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송신자는 잘못된 평문을 암호화에 전달할 수 있고 잘못된 암호문에 대한 태그를 계산해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실제 응용에서 가능한 건지는 살펴봐야 되겠고, 이것이 어떤 효과를 주는지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송신자는 엉뚱한 메시지에 대한 인크립트 맥을 해서 보내지 않는다는 걸 확신할 수 있으면, 얘를 수신하고 나서 얘가 확인이 되면 얘는 무결한 거고, 송신 과정에서 제3자들이 조작을 한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요 내용을 더 확실할 수 있고, 이렇게 요거에 대한 맥을 했기 때문에 얘와 얘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조작할 수 없어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히 바인딩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대칭 암호 알고리즘과 비대칭 암호 알고리즘의 사용의 차이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이미 여러 차례 설명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칭키로 메시지를 암호하게 되면은 비밀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인증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인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암호할 때 사용된 키가 둘만 가지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어야 되겠고, 둘만 사용하는 키여야 되겠고, 한쪽이 안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는 밥이 수신하는데, 밥은 수신해 놓고 이 메시지가 자기가 만든 암호문이 아니라는 걸 확신할 수 있으면 앨리스가 했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대칭키 사용의 가장 큰 이슈는 얘를 어떻게 안전하게 공유할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이걸 해주는 것이 키 확립 프로토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기본적으로 무결성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비대칭 알고리즘은 인증 암호화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비대칭 암호화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개인 키로 암호화할 수도 있고 공개 키로도 암호화할 수 있습니다. 개인 키로 암호하게 되면 인증을 제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인증은 아까 대칭 암호 알고리즘보다는 더 확실합니다.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에서는 -KA는 오직 한 사용자만 가지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용해야지 가장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KA로 암호화를 하면 이건 누구든지 복호할 수 있기 때문에 비밀성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모든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은 개인키 공개키로 모두 암호화하는 기능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RSA는 제공하지만 다른 것들은 제공하지 않아요. 제공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같은 키를 갖고 어떤 개인키와 공개키를 갖고 있을 때 동일 알고리즘은 아니지만 다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 개인키로 암호해가지고 요 공개키로 복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RSA와 다른 거의 차이는 RSA는 개인키로 암호하는 방법과 공개키로 암호하는 방법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형태의 이산대수를 의존하는 그런 알고리즘들은 개인키로 암호할 때와 공개키로 암호할 때 전혀 다른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공개키로 암호하게 되면 비밀성을 제공할 수 있어요. 근데 인증은 제공할 수 없습니다. 플러스 KB는 공개키는 누구든지 확보할 수 있는 키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 누구든지 만들 수 있어요. 앨리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증은 제공하지 못하고 하지만 이 메시지를 누가 만들었든 간에 복호할 수 있는 자는 바합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칭키에서는 이 대칭키를 원격인 두 사용자 간에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가 이슈이지만 공개키에서는 공개키를 사용하기 전에 이 공개키가 자신이 생각하는 상대방의 공개키인지 확신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것이 공개키의 인증입니다. 그리고 얘를 사용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인증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암호 프로토콜의 안전성과 효율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암호 프로토콜의 안전성은 암호 알고리즘의 안전성보다 더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암호 프로토콜은 그것이 충족해야 된 보안 요구사항이 복잡합니다. 암호 알고리즘은 비밀성, 인증, 목적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명확한 거예요. 다양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암호 프로토콜은 그것이 충족해야 되는 요구사항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전자화폐, 전자선거 프로토콜이다. 그러면 이 프로토콜이 만족해야 되는 요구사항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전자선거다. 그러면 1인 1표만 할 수 있어야 되겠고 비밀성이 보장이 돼야 되겠고 집계의 정확성도 보장이 돼야 되겠고 매표가 방지돼야 되겠고 요구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이 요구사항들을 다 만족해야지만 안전한 전자선거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암호 알고리즘은 그 메시지를 암호화했을 때 키가 없으면 그것을 복호할 수 없어야 됩니다. 그것만 만족시키면 돼요. 그것만 증명하면은 이 암호 알고리즘은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해시 함수는 일방향성을 이 만족이 되고 충돌을 찾는 게 어렵다는 것만 증명을 하면 돼요. 그런데 암호 프로토콜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암호 프로토콜은 안전한 것만으로 부족하고 사용되는 응용에서 요구되는 효율성도 충족해야 돼요. 암호 알고리즘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서 사용할 수준의 그 효율성을 제공하지 못하면 암호 알고리즘도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사용할 수는 없겠죠. 메시지를 암호하는데 일주일 걸린다. 아무도 안 쓰겠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보통 안전성과 효율성은 상반관계입니다. 즉 안전성을 이 높아지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효율성을 높이면 안전성이 떨어지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성을 희생하는 것이 절대 용인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암호 프로토콜을 실제 만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전자선거는 1인 1표가 안 되면은 아예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암호 프로토콜 안전을 증명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지만 쉽지 않다. 왜? 증명해야 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도 그래요. 그리고 보통 지금까지 알려진 공격에 대해서만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안전성을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미래에 어떤 공격이 등장할지도 모르고 우리가 보통은 어떤 것들을 생각해서 그것들이 안 되게끔 설계를 하는데 내가 생각 못했던 어떤 공격에 대해서는 그 설계가 반영을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격에 대해서는 이 프로토콜이 안전하다고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암호 프로토콜만 안전하다고 해서 전체 시스템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서버, 클라이언트 해킹, 서비스 거부 공격 등 프로토콜 설계를 통해서 방지할 수 없는 위협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 뱅킹이 문제가 된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그 인터넷 뱅킹에 사용하는 암호 프로토콜이 잘못 설계돼서 문제가 일어났냐? 대부분의 경우는 암호 프로토콜의 문제는 아닙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사용된 암호 알고리즘의 문제도 아니에요. 뭐의 문제냐? 소프트웨어의 문제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용자의 실수, 소프트웨어 문제. 그런 측면을 우리가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실제 암호 프로토콜에 대한 안전성 증명을 어떻게 하냐? 증명하는 방법은 암호 알고리즘을 증명하는 방법과 크게 다르진 않아요. 암호 알고리즘도 모델을 세우고 그 모델 하에서 증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암호 프로토콜도 모델을 세우고 그 모델 하에서 안전하다는 걸 증명하게 되는데 암호 프로토콜은 증명해야 되는 것이 암호 알고리즘에 비해서 너무 많고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성 증명은 유사한데 여기서도 보안 모델을 세우고 그 보안 모델에서 안전하다는 걸 증명해야 되겠고 우리가 이제 암호 세계에서는 이 보안 모델이라는 걸 다른 한편으로는 공격자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공격자들이 존재하고 이런 공격자들이 있을 때 있다 하더라도 이 프로토콜은 안전하다는 걸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정하는 공격자 모델을 강하게 만들더라도 안전성을 증명할 수 있으면은 이 프로토콜은 좀 더 안전한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암호 프로토콜을 우리가 증명할 때는 공모 공격에 대해서도 늘 고민을 해야 되겠고 이 프로토콜에 사용하는 각종 키들이 노출됐을 때 그 파급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도 살펴봐야 됩니다. 이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암호 프로토콜에서의 공격자의 능력은 앞서 살펴봤듯이 우리가 프로토콜을 설계할 때도 가정한다고 그랬죠. 그 가정이 다 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능력은 모든 참여자의 통신을 제어할 수 있다. 수동, 능동 공격을 할 수 있다. 지난 프로토콜 수행을 통해 확립된 세션 키뿐만 아니라 장기간 키가 노출됐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도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이 공격자는 내부 공격자일 수 있고 제3의 공격자일 수도 있습니다. 내부 공격자라는 건 그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용자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건 어려운 건 아닐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메일 공격하는데 내가 지메일 아이디를 하나 발급받았다.
그러면 내부 공격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토콜의 효율성. 프로토콜의 효율성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머 프로토콜은 안전성도 갖춰야 되지만 그 응용에서 요구하는 효율성을 갖추지 못하면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은 두 가지, 계산 효율성과 통신 효율성을 고려하게 됩니다. 계산 효율성은 프로토콜의 참여자가 프로토콜을 완료하기 위해서 수행해야 되는 연산량에 의해서 측정이 됩니다. 통신 효율성은 메시지와 각 메시지의 크기에 의해서 측정됩니다. 양은 적을수록 좋고 메시지 수도 적을수록 좋고 메시지 크기도 작을수록 효율성 인거가 되겠죠. 그러면 먼저 계산 효율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계산 효율성은 사용되는 암호 기술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내가 만든 암호 프로토콜이 어떤 암호 기술을 사용하는지 살펴보게 되겠고, 그 암호 기술을 얼마나 필요하냐, 얼마만큼 많이 해야 되냐, 암호를 얼마만큼 해야 되고, 해시 함수를 얼마만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는데 그 중에 연산 비용이 다른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그런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나머지 알고리즘의 사용 빈도보다는 이 비용이 많이 요구되는 그 알고리즘의 사용 빈도를 주로 따지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쓰고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 쓰면은 대칭키를 얼마나 많이 쓰냐는 건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를 측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은 비밀키에 비해서는 성능이 월등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개키를 사용한 프로토콜은 공개키 연산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고, 또 암호 알고리즘에 따라서는 RSA 같은 경우에는 개인키로 사용하는 연산이 공개키로 사용하는 연산보다는 더 비효율적입니다. 얘가 더 성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더 많이. 공개키는 효과적으로 암호할 수 있는데 그것을 푸는 것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산의 효율성과 관련해서 늘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효율성이 변할 수 있다는 측면도 고려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이런 환경에서는 아예 공개키 연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가정했는데 지금은 하드웨어 기술, 소형화 기술 이런 것들이 발달해서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공개키 연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신 효율성은 아까 메시지 수, 메시지 크기로 고려한다 그랬는데 더 중요한 것은 라운드 수를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운드 수라는 건 프로토콜의 한 라운드는 한 시점에서 병렬로 전달할 수 있는 모든 메시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NA를 주고 이 NA가 포함된 그 어떤 암호문이 와야 되면은 이거는 라운드 1, 라운드 2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얘를 받아야지만 이걸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1, 2번 메시지가 있는데 이거 뭐 동시에 죽어도 봐도 돼. 그러면 요거를 한 라운드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라운드 수를 줄이는 것을 더 효과적이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물론 통신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요. 단순하게 우리가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살펴보시면 되겠고, 메시지 수, 메시지 크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면 좀 더 효율적인 프로토콜이 된다. 그리고 무선 기기에서는 무선 통신을 하게 되겠고, 무선 통신을 할 때는 전력 소비가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전력을 많이 소비하게 되면은 이 무선 기기들은 고정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고 휴대용 배터리를 쓰죠. 그러면 이 전원은 전력을 많이 소비할수록 사용하게 됩니다. 전원을 다
소모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기기가 수명이 다시 재충전하지 않거나 배터리를 교체하지 않으면 동작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선기기에서 전력 소비를 많이 일으키는 요소는 계산 비용도 있지만 더 큰 비용은 통신 비용이라 그러고, 이 통신 비용 중에 특히 전송 비용입니다. 전송 비용은 무선 메시지를 쏴야 되는데 이 메시지를 멀리 보내려면은 많은 전력을 사용해야 돼요. 파워를 이용해서 전력을 시그널을 보내게 되겠고, 그 시그널을 보낼 때 많은 전원 소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선기기의 배터리를 절약하려면 송신하는 메시지를 줄여야 됩니다. 무선기기에서 직접 자기가 쏘는 메시지의 크기를 줄이면은 효과적이다. 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전력 소비를 줄이는 측면에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선 메시지 전송이 가장 큰 요소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예전에 이제 이동 컴퓨팅 환경이라는 모바일 컴퓨팅 이런 개념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 용어는 별로 많이 사용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옛날 당시에서는 또 그 연산 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이동기기에서, 무선기기에서 연산을, 배터리를 온라인 상태에서 소모하지 않고 미리 다 계산한 다음에 여기에 저장을 해가지고 실제 사용될 때는 이 계산을 안 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사전 계산하는 방법이죠. 이걸 통해서 내부 연산 비용을 줄이는 거예요. 내부 연산 비용을. 그런데 이 내부 연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미리 계산을 해가지고 저장해 놔야 되기 때문에 저장 공간 요구가 높아지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네 번째 노트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